선행을 하면 할수록 성적 내는데 유리하고 네. 또 수학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속된 말로 마약을 먹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도전했는데 제가 도전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한번 찾아뵙고 사교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교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좀 하나씩 여쭤보면은 요즘에 그 극심화 극선행 트렌드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뭐 사교육 시장이 좀 더 네. 수학 교육이나 그런 거에 좀 효율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학부모님 입장하고 네. 또 이제 학생 입장하고 선생님 입장하고 좀 약간 구별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제가 여태까지 그 영재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어머니들하고도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어머니들이 좀 침착하고 좀 길게 보는 좀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느낌 받았고요. 오히려 뭐 이렇게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중요한 시기는 사실 20대 중반에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긴 호흡으로 좀 아이들을 교육하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좀 아까 사교육이라는 게 이제 효율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효율적인 공부가 과연 좋은가? 이 자체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의 효과,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살펴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도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효율만 줬다 보면 망가질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개념을 만들고 용어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효율적인 공부와 능동적인 공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병행할 수도 네. 있고 약간 배치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공부 잘하기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공부하기, 공부 잘하기의 어떤 중요한 파트이거든요.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하되 능동적인 공부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능동적인 공부가 훨씬 우선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에 밴 습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공부를 하는 어떤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만약에 효율적인 공부를 쫓다가 능동적인 공부를 훼손시킨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좀 아까 이제 선행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선행이야말로 사실 효율적인 공부를 쫓기에는 되게 좋죠.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선행을 할수록 특히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선행을 요청을 하고 또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이제 당장 효과가 나죠. 네. 선행을 하면 할수록 성적 내는데 유리하고 네. 또 수학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속된 말로 마약을 먹는 건데 마약을 먹으니까 의시적으로는 막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사교육을 많이 하더라도 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제일 많고 네.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얼추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선행이 좀 과하지 않나. 아주 예외적인 학생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묘해가지고 이해라는 정도가 약간 숙성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정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또 나중에 진정한 또 깨달음을 오고 이런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게 마련인데 자꾸 빨리 가다 보면 그런 단계를 놓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다고 다가 아니다.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다가 아니다. 개념 이해가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나온 뭐 웬만한 문제들 다 풀고 그러면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사고의 숙성 단계가 없어지니까 네. 기초가 흔들린다랄까 그럴 수 있죠. 저 교수님이 이 말씀을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들었고 사석에서 듣는데 정말 이 말씀은 곱씹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어도 다시.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부모님들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영재 교육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야말로 정말 아까 학습 그 수학 부진아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영재들도 진짜 만나셨잖아요. 요 정도는 돼야지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다라고 이런 기준을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영재 교육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그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돼요? 네. 사실 일반적인 그 기준은 없죠. 네. 선행은 위험해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아주 똑똑한 애들은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네. 또 심지어는 뭐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과 입학하려면 어느 정도 선행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 학원 선생님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네.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네. 원론적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싶은데 학부모님들은 선행을 네. 원하고 그럼 그 사이에 간극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정답은 없죠. 분명한 거는 선행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것이고 많이 해봐야 한 1년 정도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모든 학생들이 특히나 중학생들 정도까지라고 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고1 때 이제 수학에 큰 장벽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때도 1견 중1 혹은 중2 애들이 이제 고1 수학 고2까지 가는 경우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은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고1 수학부터는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아주 쉬운 응용 문제만 잘 풀어요. 알고 보면 진정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갑자기 확 빵꾸가 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중학교 과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많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자기가 그런 개념들을 숙성하고 방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그래프 위에 점을 찍어놓고도 X좌표, Y좌표를 찍어놓고도 이 관계가 뭐죠? 라고 하면 이해 못한다든가 기초적인 개념을 숙성하는 그런 기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이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교수님처럼 멋있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이들이 아는 거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얘 하나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막 되게 쉽죠. 통분해가지고 문제 풀고 너무 쉽죠. 근데 제가 그런 애들 데리고 막 4-5번을 통분을 계속 다시 가르치거든요.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이 자기 이제 이해가 갔대요. 걔네들은 오히려 그걸 깨닫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조차도 막 기계적으로 막 하던 애들이 나중에 왜 그렇게 곱하는지 이거 그래서 그렇게 곱하나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나중에 이제 지수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또 심지어는 미적분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교수님이 이런 대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심지어 그렇게 선행을 빼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3, 4년 빼서 이렇게 뺑뺑이 돌려야 돼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교수님조차도 이런 영재들 많이 만나신 분들조차도 특수한 경우에만 시켜라라고 말씀하신다. 전에 한 국가대표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중1 때 어디서 고등학교 정석책을 구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풀어보더니 이거 재밌네 그러더니 금방 다 풀더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애들을 보고서 우리 애들 선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좀 무리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을 시키는 것보다 지금 내가 풀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그런 숙성시키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습관 태도를 길러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에 시험을 안 보니까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 특정 학교에 경시대회를 그렇게 내보내요. 그 경시대회 내보내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실력을 한번 평가해보겠다 하거든요. 그 현상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시대회 한번 다 같이 도전해보자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 이제 교육자들하고 약간 다른 시각 갖고 있긴 합니다. 의외로 경시대회가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은 자기 현실을 좀 깨닫는 이제 계기가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는 좀 더 학습 동기를 좀 부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상위 한 5% 이내 정도 학생들에게는 경시에 나가보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한국사과 올림피아드하고 한국 주니어 KJ 뭐 이런 것들을 주관했기 때문에 또 너무 그걸 시간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동기 부여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확대되는 거는 사실 문제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5% 이상 5%에서 1% 정도의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맞는데 뭐 다 봐서 나는 그 정도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시죠? 어떤 학습 의지나 동기 이런 게 부여돼서 그런 차원이고요. 경시대회는 꼭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경시대회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시대회가 이제 뭔가 하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경시대회를 준비하려고 이제 선행하고 심화하고 또 그걸 암기하는 게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시대회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고력 위주로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약간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과학영재학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사고력 수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초적인 뭐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 대부분 이제 처음 보는 문제로서 애들의 이제 순수한 사고력을 이제 테스트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것도 해본 애들이 잘합니다. 그러면은 나아가서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부모님들이 다 수학자 시킬 것처럼 진짜 수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 생각해요.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셨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시대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수학 전공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서울대 수의과학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선화돼 들어가고 또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뭐 비슷한데 한 20년쯤 전부터 이제 올림피아드 최고 상위권 아이들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들이 이제 수학과를 가다 보니까 최고
최고 애들은 수학을 하는가 보다 이런 인식이 조금 생겼어요. 특히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왜 수학과가 좀 세졌는데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이제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이제 AI 개발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수학 전공자들을 많이 찾고 그래서 이제 수학 전공이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붐이 일어난 건 맞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전공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라고 네. 한다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1% 이내 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수학 전공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수학 전공한다고 다 수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수학자가 된다면 매우 삶이 행복하다. 연구에 대한 스트레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적고 수학을 가르치는 게 보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고요. 이제 국제화가 돼 있어서 상당히 글로벌하게 이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두 번째 이유로는요. AI 시대는 수학이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꼭 개발하는 쪽이 아니더라도 그 활용하는 쪽조차도 AI 시대에서는 상당히 수학의 중요도가 높아질 거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기계공학으로 친다면 기계공학의 전공자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수학을 전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계공학이 한 학교에 한 막 100명에서 200명 사이니까 그렇죠. 10명에서 20명 정도는 네. 그렇죠. 수학을 전공한 인력, 그걸 수학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 전문 인력을 사회에서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한 데가 온 거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네. 특히나 이제 삼성이나 이런 같은 대기업조차도 수학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게 아주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좀. 이미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학 전공한 사람들 다 데려와. 그럼 사실은 뭐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했거나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이미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하신 적은 있어요. 수학자의 삶은 행복하다. 단 재능이 있다면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수학자로 살아가는 거는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재능이 있다면 수학자라는 직업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 재능이 있다면 이 수학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 추천할 만하다.